네, 4인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채권 고수 모셨습니다. GB투자자문 나경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4주 만에 뵙습니다. 네. 예. 자, 미국 CPI 나오고 연준이 긴축을 좀 더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님 보시기에 최종 미국 연방 기금금리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그 CPI 데이터 발표되면서 연준 금리 선물을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연준 금리 선물로는 5.23 정도가 찍히더라고요. 최종 금리 기준으로 예. 5.23이니까 저도 사실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5.23이라면은 현재보다 마켓의 컨센서스대로 2번 정도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그렇죠. 2번 하면서 0.25, 0.25 하면은 5.0에서 5.25 정도. 예. 저도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지금 5.0 또는 5.25 이렇게 간다면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아닙니까? 그렇죠. 그 5.25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한국은행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촬영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저는 현재 3.5 정도 이 현재 이 레벨이 유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비록 미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예상치보다는 한 0.25 정도 더 올릴 것 같지만은 그림이 저거죠. 지금 앞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반영된 겁니다. 이전에 이거 좀 설명 좀 드리면은요. 예. 지금 빨간 색깔은 기본적으로 그 터미널 레이트, 미국의 최종 금리 전망의 컨센서스고 이전에 5.18에서 5.23까지 급등을 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약간 옅은 저걸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녹색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녹색은 예. 뭐냐면은 금년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얼만큼 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예. 그래서 저 차트는 보시는 거에 이게 왼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녹색 차트를 보시면 이건 아래로 갈수록 폭이 더 커집니다. 더 커지는데 이전보다 연준의 금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치가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패드 피봇이 약간 뒤로 수년된다는 예. 그렇게 보는 거고요. 방금 질문 주신 거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미 물론 이제 향후에 저희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한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굉장히 더 세게 나온다고 하면 금리를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어떤 상황을 봐서는 3.5 정도로 유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정책금리라는 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떤 물가의 측면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의 경제의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측면이 크죠. 사실 제가 어제 친구가 대출금리를 한번 알아봐서 같이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 정책금리가 3.5인데 대출금리가 7%를 부르더라고요. 부동산 대출은 7%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베이스가 되는 정책금리가 이 레벨에서 만에 하나 더 올라간다고 하면 7%를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부동산, 특히 버팀목 부동산인데 미국과 한국은 어떤 가계 부채가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예. 한국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긴 설명 안 드려도 금리가 현재 레벨에서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데 만약에 금리 더 올라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 기초 체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미국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는 한 0.2 정도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은 한국은 아마 3.5 정도에 멈출 거로 보여집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거는 아직도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되는 결정 시기가 다음 달로 다가왔죠. 네네. 이것이 지수 편입이 되면 이제 선진국 채권 시장으로 인정받는 건데 이로써 외국인의 투자 유형이 다양해지고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긍정 효과도 있지만 또 반면에 주식시장 처음에 개방했을 때처럼 막 그냥 들락날락하면서 민감도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 다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전체 규모가 만약에 그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의 규모가 한 2.3% 정도 되고 2.3% 정도 되는데 그 채권 자금이 만 2.3%만큼 벤치마크 인덱스에 다 들어온다고 하면 원화로 지금 1,2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환산해 보면 한 70조 정도가 자동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이제 선진국 채권 시장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 자금들이 예를 들면 방금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 측면에서 외환 시장을 교란시키고 또 채권 시장을 또 굉장히 베타 플레이를 하면서 민감도를 올린 우려가 있는데 만약 이게 이런 우려가 크다고 하면 이건 주로 이제 헤지 펀드나 예. 굉장히 액티브 펀드 위주로 했을 때가 그런 우려감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선진국 채권이라는 게 주로 누가 많이 참조를 하냐면 세계적인 연기금들이죠. 그렇죠. 장기 그러면은 투자자들이죠. 그렇죠. 예. 롱텀 플레이고 또 패시브 플레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우려는 좀 크진 않고 어떤 국내 채권 시장의 어떤 수요 저변의 확대. 참고로 현재 한국 국채의 외국인들 규모는 한 18% 정도인데 만약에 그 WGBI가 그 됐을 때 다 들어온다 가정하면 한 20만 거의 한 30% 육박한 예. 정도의 일단은 수요가 확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또 그만큼 원화 자산이 더 유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전체 그림으로 해서는 좀 긍정적 요인이 또 커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 아주 환영할 일인데요. 자, 채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그 개별 채권 투자 이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좀 한국으로 국한한다고 하면은 뭐 저희 회사 자문 받으러 좀 많이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한국의 개별 국채를 얘기를 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별 국채 채권 투자 전략을 논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채권의 금리가 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좀 예측이 좀 필요할 그렇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FRB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는 되는데 생각보다 둔화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이 약간 금리를 브레이크를 약간은 더 베이비 스텝을 더 이렇게 잡히는 구간을 좀 더 밀고 가고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어떤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금리를 조금 더 브레이크를 올려 잡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현재 시점 대비해서 한국의 시장 금리가 비록 정책 금리는 멈춰 있지만 약간 업사이드 쪽으로 그렇죠. 올라갈 예. 여지는 있는데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현재 아마 3.45 정도 될 건데 아마 3.5가 좀 넘어서 3% 후반대 정도까지는 갈 여지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4% 이상 가기엔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정책 금리가 3.5로 딱 멈춰 있다 가정을 하면은 정책 금리가 3.5%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 금리 10년만 국채 금리가 3.5가 좀 넘어간다면은 이게 스프레드가 플러스거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현재 만약에 정책 금리가 5 내지 5.25로 했을 때 지금 10년만 국채 금리가 3.75입니다. 예. 즉 한번 환산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책 금리와 시장 금리가 거의 100bp 이상 역전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3.5 대비하면 3% 후반대면 플러스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제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을 임박한 측면에서 장기 금리가 정책 금리보다 플러스의 스프레드를 유지한다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은 괜찮은 레벨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좀 그러면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액티브한 채권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 나눠 간다고 하면 좀 단기 채권이 사실은 좀 더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좀 긴 호흡에 투자 적어도 한 1년 반 내지 향후 이 종국에는 한국의 정책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다시 경기 부양을 예. 해야 되는 부동산이 살아나니까 그럼 그 사이클을 전체를 가져가고 싶다는 분들은 좀 장기 채권 예. 약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단기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단기 투자하고 장기를 이렇게 좀 그때그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일반 투자자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긴 호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장기 채권을 권해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최근 그 환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지 네. 않습니까? 네. 석 달 동안 한 200원 떨어졌다가 예. 또 한 일주일 사이에 한 20원이 올라버려서 1,270원대인데 이 환율은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조금 돌이켜 보면은 환율의 어떤 어떤 동인에서 움직이냐 했을 때 물론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환율을 얘기할 때 양국 간의 금리 차를 얘기를 하지만은 예. 뭐 가장 우리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연준의 정책 금리가 좀 생각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패드 피복 기대감이 떨어지니까 다시 예. 달러가 다시 재차 강세로 강세로 가는 예. 로직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금년도 이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가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1월 달 지난 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 이머징 마켓 통화 강세로 갔다가 약간 돌림이 있는데 아마도 한 분기 정도는 그 돌림 어떤 디렉션이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러나 한 2분기, 그러니까 3분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원래 연초에 보였던 그 모습의 패턴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패드 피봇이 되면 분명히 이머징 마켓의 동화가 강세로 가고 달러 약세가 될 텐데 일단 큰 그림 그렇게 보고요. 채권 시장의 영향을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이머징 마켓 채권이 달러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머징 마켓 채권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요. 예를 들면 한국이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된 외평채 같은 게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거래 원화 국고채 같은 건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든 채권들이 큰 그림에서 약간 그 세부적인 어떤 수익의 다이나믹스는 다르지만 둘 다 모두 다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 두 가지 채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요. 네. 반면 달러가 좀 강세로 가면 이 채권 수요가 약간 주춤하죠.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금년에 달러 약세지만 좀 약간 구간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어쨌건 간에 금년 하반기나 중반 넘어가면 우리가 달러 약세의 수요를 볼 수 있는 이머징 마켓 채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네. 자,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개별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네. 장단점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개별 채권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한국 국채도 있고 미국 국채도 있고 브라질 국채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냥 일단 한국 국채라고 좀 국한시켜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이제 모니터에 좀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이제 우리가 증권사에 가면 회사채도 다 살 수가 있는데 예. 저는 개별 채권은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국채만 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국채, 개별 채권이라는 거는 특정한 채권에 그 회사의 부도 리스크를 다 우리가 또 고스란히 또 안하기 때문에 예. 굳이 우리 투자자들이 개별 회사의 부도 리스크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개별 채권은 국채만 투자를 한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국내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적당한 레벨은 국채 정도만 있는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제가 뭐 이전에 말씀드린 국채도 있고 투자 적격 채권도 있고 이머징 마켓 채권도 있고 하이리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채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펀드나 ETF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개별 채권은 상대적으로 국내에 국한되는 반면에 채권 펀드나 채권 ETF는 주로 해외에 투자 대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개별 채권을 제가 가장 이제 개별 채권을 할지 예를 들면 해외 채권 펀드를 할지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들이 고민을 할 때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국내 개별 채권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절세가 중요하세요. 종합소득세 같은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세금이 하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내 국채를 투자하는데 저쿠폰을 투자를 하게 되면 쿠폰만 과세가 되거든요. 매매 차익과 그리고 할인 차익 같은 건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세 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아까 개별 국채가 그런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일정하게 이제 금리가 내려와야 수익이 나오니까 좀 시간을 사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적어도 내년 중반 정도나 내년 후반대까지는 내가 여기에 투자해서 좀 시간을 기다릴 용의가 있는 분들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좀 투자를 플렉시블하게 투자할 수가 없는 핸디캡이 있죠. 그렇죠. 반면 해외 ETF는 그 완벽한 반대편입니다. 즉 해외 채권의 해외 ETF의 가장 큰 핸디캡은
예금처럼 일반 과세가 돼요. 이제 그게 가장 큰 핸디캡이고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크레딧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계속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국채에서 투자 적격 채권, 하이힐드 채권, 이모니막 채권을 투자하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투자의 어떤 다양성, 꼭 2년 안 버티더라도 3개월, 6개월 하다가 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고. 스위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 측면의 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장단점이 서로 아주 싹 이렇게 맞습니다. 맞물려 떨어지네요. 네.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은데 4주 뒤에는 이 펀드, 이 종목에 투자를 아주 꼭 집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GB 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